국어 추가 지문, 2주차 추가 지문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라는 지문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첫 문단을 읽어 볼 건데, 지금 한번 첫 문단 두 줄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면, 우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살짝 좀 복습을 해볼게요. 서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었죠. 이제 사실 글이라는 게 여러 문단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문단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1문단에서는 보통 이제 필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어, 글을 전개할 거야 와 같은 자신의 의도가 가장 많이 담아 놓는 문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는 필자의 의도에 최대한 이게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을 좀 더 의식하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화제라고 이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축이 돼야 되겠죠? 화제라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은 물음표, 즉 지금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질문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알아두면 좋아요. 질문은 거의 무조건 이 필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필자의 의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질문이라는 게 객관적 질문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객관적 질문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진 어떤 의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국어 지문에서는 뭐겠어요? 필자의 의도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잠깐만. 지금 첫 문장에서 질문 던지고 있는데 그냥 너무 쉽다. 화제 바로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그 화제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왜라는 거에 좀 집중해 보기로 했었죠. 왜?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기술과 인간의 삶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 생각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뭐 여유롭고 의미 있을 것인가 또는 바쁘고 의미 없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충 여유롭고 의미 있을 것이다 또는 바쁘고 의미 없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뭐 각각 근거를 대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전개해 나가겠죠. 대충 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봤을 때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어, 물론 여기서 이제 이 필자께서는 굉장히 약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이 사색적 삶 그리고 활동적 삶을 내가 비교를 해가지고 무엇을 알아내야 됩니까? 여기 앞에 있는 여유롭고 의미 있을지 또는 바쁘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략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한번 집중해 볼 것 같습니다. 왜요? 필자의 의도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두 개념이기 때문이죠. 네,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만 정리해 보자면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저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바쁘고 의미 없는 것이라면 안 좋은 쪽이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정도를
사실 화제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심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사실 학생들이 1문단에서 이걸 잡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만약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서 잡는 것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쭉 지문 끝날 때까지 이 축을 유지해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약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읽다가 잠깐 화제가 뭐였지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했죠. 이제 이 문단 가볼게요.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하면서 지금 뭐 등장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네요. 사람이. 쌤이 그때 사람이 등장하면 뭐가 중요하다 했죠? 사람이 나오면 꼭 이 사람의 관점을 잡아주기로 하자. 그쵸? 보통 사람이 나온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함인데 그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 사람 생각의 기저에 깔려있는 관점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볼 건데 일단은 앞부분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저 위에서 얘기했던 저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색적 삶 그리고 활동적 삶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한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일단은 지금 어떤 서술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 그리고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 여기서 이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 문장은 두 개념,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일단은 사실 활동적 삶이라는 거는 되게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계라는 거랑 연결돼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 활동을 한다라는 것,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을 이어가죠. 그래서 생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 중에도 특히 인문을 잘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사색적 삶, 이러한 추상적인 언어에 대해서 좀 약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왜 진리, 즐거움, 고귀함이 사색적 삶이지? 그러니까 진리가 사색적 삶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즐거움이나 고귀함이 사색적 삶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수능 국어에서는 특히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는 한 번 개념이 정의되고 나서는 그 정의를 다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 그 정의와 개념 제시되었을 때 그걸 함께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약간 의도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사실 조금은 약간 이해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읽을 때 일단 활동적인 게 생계랑 와닿는 게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처리해줬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사실 이 활동적 삶과의 어떤 비교 관계에 있어서 사색적 삶에 대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적 삶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기니까. 그럼 그거의 반대가 사색적 삶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그러면 사실 너무 슬픈 거고요. 먹고 사는 거 말고도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와 가치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생존하는 것, 생계나 어떻게 보면 생존과 비슷한데 생존이란 또 별개의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와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진리를 계속 찾는 것. 그거에서는 사색적, 생각하면서 그런 거랑 연관돼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즐거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의미랑 또 관련이 있겠죠.
사실 우리 즐겁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귀함은 뭔데요? 여기에 살짝 생략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고귀함. 사실 이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 존재로서 가지는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생존은 사실 누구나 하죠. 어떤 동물이든 다 생존을 위해 살지만 그나마 이런 동물들과 우리를 구분지어 주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와 가치, 인간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너는 이걸 다 해야 돼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라 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이제 배용 지식으로 한번 쌓아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바로 연결고리가 보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장은 일단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위가 결정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부터는 사색적 삶, 이런 인간적인 의미와 가치가 생존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이미 관점이 제시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설명이 가능할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왔다. 뭐 오랜 역사 속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겁나 빨아주네. 대신에 근대 이전이란 것만 살짝 체크? 뭐 근데 이것도 안 물어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앞에 근대가 두 번 반복이 되네요. 이거는 그러면 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근대에 접어들면서 쌤은 이 문장이 뭐의 문장을 보이냐면 변화의 문장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혁명 그리고 청교도 윤리라는 어떤 두 가지 계기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개념, 우리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잠시 좀 번을 매겨주자면 앞까지는 이러한 사색적 삶이 1번이 2번보다 더 상위에 있었고 이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근데 어떤 두 가지 계기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변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또 되게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변화가 만약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두 가지에 좀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의 계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변화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세상은 계속 시간이 흐르지 않나요?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나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다 변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바뀌는 것을 변화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 많이 바뀌는 거에서는 분명 어떤 계기가 존재할 겁니다. 아니면 그 구분하는 기준이라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계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라는 것은 그 변화 이전과 변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이전과 변화 이유를 좀 대조해주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끼리 비교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일단 변화의 계기는 과학혁명과 청교도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주겠죠. 과학혁명과 청교도 윤리가 어떤 식으로
이 인식을 바꾸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조금 더 한번 능동적으로 한번 독해해보자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독해하자는 것은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앞부분을 방금 이 문단 얘기를 생각해 봤을 때 딱 핵심만 적으면 이거 아니에요? 1번이 2번보다 우위에 있었다. 근데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겠어요? 물론 1번이,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1번의 정도가 한 10이었고 2가 한 4였는데 얘네가 그냥 차이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는 뭔가 국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뭔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 일단은 지금 1번과 2번 같아지거나 아니면 2번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 같고, 저 두 개의 다의 공통점은 뭐예요? 뭔가 방금까지 사색적 삶을 되게 중요시하는 느낌이었는데 활동적 삶도 좀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미리 해줍니다.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사실 기출 분석을 많이 해보면 이러한 것을 맞출 수 있는 확률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장. 16, 17세기 과학혁명으로 이거 얘기하네요.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일단은 먼저 개념 세팅 먼저 해볼게요.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활동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우리 앞부분에 이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폴더를 만들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번 수업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구분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폴더를 만드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색적 삶에 대한 폴더랑 그 다음에 활동적 삶에 대한 폴더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뭔가 폴더에 추가할 만한 정보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일단 해줄게요. 과학적 탐구가 일단 사회적 삶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기술이 활동적 삶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살짝은 의문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학적 탐구가 도대체 왜 사회적 삶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하지만 쌤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 사색적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색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생각을 한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의미와 가치랑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선상에서 이 탐구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탐구, 그래서 깊게 뭔가 생각해 보는 거, 사색해 보는 거랑 연관이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전 이거를 제 머릿속 사색적 삶 폴더에 좀 확실하게 박아뒀던 것 같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연결했냐면, 그치, 이런 과학적 탐구를 어떻게 보면 적용시킨 게 기술 아닌가?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기술은 조금 더 적용, 즉 뭔가 생존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두 개의 폴더 중에서 나중에 문제를 가서라도 기술을 어디 넣을지 고민했을 때 조금 더 활동 삶에 넣을 확률이 크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해주시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따로 있죠. 과학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것과 활동 삶의 영역에 속한 것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대. 일단 첫 번째, 왜 실험 정신과 경험 지식이 중시되게 되었을까요?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너무 쉽죠. 과학이라는 게 사실 결국 뭐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연구 같은 걸 통해서 뭔가를 규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 정신 또는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 중시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런 게 왜 이러한 과학적 탐구랑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게 만들었을까요? 그쵸? 이런 것들이 같이 뭔가 실험 정신과 경험 지식을 중시되니까 계속 같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거리가 좁혀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면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 얘기가 또 나와요. 청교도 윤리에 대해서도 내가 확실하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청교도 윤리는 어떤 윤리죠? 어떤 종교 같기도 하거든요. 청교도 윤리니까. 직업이 신의 소명이래. 그리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이 구원의 징표래. 자, 종교를 잘 모르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면 종교의 가장 최우선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면과 검역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일단 저희 청교도 윤리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청교도 윤리 약간 어떤 것 같아요? 직업을 중요시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해 중요시하고, 이걸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라 할 것 같냐면 되게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어떤 종교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일하는 걸 장려하고, 그래서 당연히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바로 됐거든요. 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돈을 벌면서 부의 축적 같은 거를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긍정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 불식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진짜 이 고수들, 진짜 상위권 어떤 생각까지 해주냐면 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면 진짜 레전드, 레게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인문 전반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긴 한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근대에 접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대에 접어들었다는 상황이라면 지금 중세에서 이제 근대를 넘어오는 어떤 단계예요. 그리고 이 중세와 근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 주자면 중세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가장 강했던 시기예요. 오케이. 종교가 가장 강했고, 사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게 모든 것의 좀 핵심이었던 느낌. 하지만 근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에서 제일 중요시되던 신이 근대에서는 이제 이성을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원래는 중세에서 가장 중요시됐던 거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 말고 이와 비교되는 다른 것들, 어떤 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어, 등한시됐던 경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래 중세에서 왔으니까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게 당연하게 들어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도, 인문학 쪽은 사실 이런 인문학적 배경 지식이 계속 겹치면서 이제 활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흘러가면서 들어놓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아무튼 그래서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했죠. 저희 아까 예측했던 것 중에서 이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1번보다 2번이 더 셌는데, 뭔 소리예요? 1번이 더 셌는데 얘네 같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2번이 조금 더 세진 했지만 그 대등한 거를 역전하진 아직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18, 19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구조가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이번 어떻게 돼요? 활동적 삶이 1번, 사회적 삶이 2번이니까 이렇게 완전 역전을 해버렸네요. 뭘 통해서? 산업혁명을 계기로. 근대에 완전히 접어들었네요. 근대에 완전히 근대에 이제 왔고,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활동적 삶이 잠깐만요. 이거 뭔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활동적 삶 2번이 1번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활동적 삶이 더 중요시가 되었을까요? 음, 사실 이거는 앞에 것들을 이제 앞에 내용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 아까 3문단에서 왜 2번이 원래 1번보다 더 약하다가 1번만큼 올라오게 되었냐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청교도 윤리의 이 일을 장려하는 거랑 또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산업혁명도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 이런 인간적인 요소보다는 좀 더 일에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대충 그런 얘기가 나오겠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냥 2번이 더 중요시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하고 볼게요.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음, 이제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기술에 응용되기 시작했대요. 이거 앞에 거랑 붙여 읽으면 어때요? 앞에 부분에서 보면 거리가 좁혀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거의 그냥 합쳐지고 있죠. 응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됐대. 여기서부터 기계가 기계도 사실 이거는 거의 누구나 배신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공장에서 완전 기계를 완전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고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이거는 이제 좀 모르는 학생들은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못 던지고 그냥 뭔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냥 외우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이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제조되었대. 기계의 속도, 시간적 규칙성이랑 사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들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공장들은 사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의 핵심은 기계예요, 기계. 근데 이 기계를 막 지금처럼 완전 자동으로 돌릴 수가 없어. 이거를 돌려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이 기계의 속도에 기계에 맞춰줘야 돼. 왜? 기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공장에서는. 그래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다라는 것도 사람이 기계에 더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에 따라서 재조직되었다라는 것도 어떤 시간적 규칙성에 따르도록 된 거냐?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지는 겁니다. 완전 기계 위주로 가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 원리를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읽을 때 그냥 갑자기 너무 약간 뚱딴지 같게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사실 음, 약간 이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 지금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사실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뭐냐면, 인간의 시간이 이제 공장에서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가라는 게 가장 효율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효율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까지 진행했던 거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을까요? 빠르게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도
등장하는 게 뚱딴지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맥락에 맞춰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뭔가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흐름 속에서 한번 읽어본 연습을 계속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너가 직접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 그리고 너가 스스로 그냥 연결성, 그런 연관성을 계속 찾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부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 것입니다. 알겠죠? 아무튼 좀 이제 얘기를 살짝 잔소리를 했고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죠? 개념 나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일단 개념과 개념 안에 그 정의를 넣어줘야 되겠죠. 과학적 관리론 이래 이름이. 근데 나는 일단 처음에 이 과학적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면 좀 안 와닿았거든.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걸 내가 많이 따로 이렇게 옆에 빼서 본다고 하면 나는 어 저런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단 말이지. 뭐 과학적인 뭔가 약간 이런 걸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야?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선을 모색했다며. 그게 과학적 관리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이해와 이 개념의 이름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존재하니까 이걸 좀 메꿔줄게요. 나는 저 여기에 있는 정의를 봤을 때 제일 그냥 딱 핵심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 일단 이 관리에 사실 제 초점을 둘 것 같고 그러면 과학적이라는 건 왜 나온 거냐? 사실 이거는 앞에서 쌤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쌤이 이제 과학적 탐구 얘기할 때 있죠. 과학적 탐구 얘기할 때 과학이라는 게 뭔지에서 얘기를 이미 해줬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연구 있네요. 아, 연구가 있어가지고 과학적이라 한 거구나. 근데 나는 혹시나 이 개념을 선뜻 묻는다면 그냥 인간 관리론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정도의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어쨌든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활적 한저 조직한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 육체 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요즘 너무 인문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엔 사실 좀 전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어땠다는 거야? 원래는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 두뇌와 근육을 함께 썼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요소랑 육체적인 요소를 모두 활용했다는 거지.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 사용이 본격화되면서는 사실 이걸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두뇌에 의한 노동이란 것은 어떤 사람들 얘기해? 이 사람들은 뭐야? 화이트 칼라.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는 거지. 공장이 돌아가는 전체를 이제 보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 사무직 사람들. 근육에 의한 노동하는 사람들은 누군데? 블루 칼라. 공장 노동자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 이런 게 확실히 구분되게 되었고 누군가는 두뇌만 쓰고 누군가는 근육만 쓰는 그런 노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이 근대 때의 이런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알아가면 좋아요. 오늘 완전 그냥 배경식 많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듣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면서 너무 좋습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연하였다. 오. 과학이라는 것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나왔대.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읽지 말고 과학은 우리 앞에서 폴더에 넣었죠. 어떤 폴더에 있었죠? 맞아요. 사색적 삶이 있었고 기술은 활동 삶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됐대. 그리고 이런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연했대. 완전 계속 쓰이고 있네요.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실탐구는 뭐 얘기하는 거야? 과학이죠.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활동의 논리, 기술이죠. 이걸 포섭되었음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전 살짝 이 필자의 어떤 목소리를 좀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막 이런 게 뭐 마저 포섭되었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이 사람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거를 2번을 1번보다 중요시하는 거래. 아무튼 그런 어떤 필자의 목소리라는 건 사실 의도와 거의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이런 걸 들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사실 거의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쯤 3분의 2 지점에 왔을 때쯤에 한 번 더 되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제가 결국 뭐였죠? 아, 벌써 까먹었죠. 까먹으면 안 돼요. 기술이 발달하는 게 인간 삶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해 보겠다 했죠. 그리고 그거를 정말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1문단에서는 1번이 2번보다 더 강했던 시절을, 그리고 3문단에서는 1번과 2번이 같아졌던 시절을, 그리고 4번이 2번이 1번보다 강해졌던 역전을 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누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가 둘 다 지금 2번이 더 강해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둘 다 강해지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둘 다 뭔가 과학혁명, 산업혁명 되게 비슷한 단어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구분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확실히 어떤 변화의 계기를 기준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만약에 대충 그냥 대충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하네라고 하면 나중에 또 헷갈릴 가능성이 확실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섹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쌤이랑 어떻게 할 거냐면 3문단 부분에서는 과학혁명과 청교도 윤리라는 거를 두 가지를 제 머릿속에 남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에서는 산업혁명을 남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학적 관리론 이런 내용도 같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문은 특히 사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내가 구분할 것 구분하면서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원래 인문을 굉장히 못했던 학생입니다. 아무튼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처럼 산업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금연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중요한 파트를 잡아보자면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시기가 나와 산업혁명 이후의 어떤 시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앞에 걸 좀 쭉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쭉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계 문명, 어떻게 보면 이 2번 활동적 삶과 관련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죠. 그리고 좀 추가된 게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좀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대. 자, 일단 다 읽어볼게.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근면 속도, 부지런함 이거 다 뭐예요? 2번 내용이죠. 근데 의미라는 건 뭐지? 1번에 대한 거잖아. 너무 1번만 2번이 없고 2번만 너무 강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이 글을 쓴 분은 특히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이게 좀 2번이 심해지니까 1번에 대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살짝의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왜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갑자기 나왔냐, 그리고 이 금융과 속도랑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본주의를 이루는 사실 제일 핵심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먼저 볼게요.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어요.
오케이.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었던 이런 기계 같은 게 가장 고도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기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생산 수단이거든요.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게 좀 큰 규모가 되면서 뭔가 꼭 어떤 실질적인 기계가 없더라도 그냥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생산 수단이 기업인 거죠. 그런데 이 기업도 사실 기계랑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기업은 일단은 무조건 노동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가게한테 노동력을 제공받거든요. 가게라는 말이 사실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일반 사람 또는 노동자. 자, 가게한테서 노동력을 받아요. 하지만 세상에 물은 없죠. 당연히 뭐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무조건 돈이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게는 또 뭔가 이 돈을 투자를 할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뭔가 계속 노동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돈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면과 속도, 즉 이런 노동자들이 이렇게 계속 일을 해가지고 돈을 돌리게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체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 이건 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원래라면 시간적 한계도 있고 공간적 한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압축되었죠. 어떤 식으로요? 이 온라인 때문이겠죠. 온라인. 정보와 세계화 둘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 충족되죠. 또 기술 얘기가 나오네? 이거 2번인데.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어쩌다 안 좋다는 것 같아.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의 경쟁에서 이긴 동시에 자신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 그러니까 기본 욕구는 충족되지만 또 새로운 욕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쌤 왜 이거 중요시하게 여겼냐면 화재랑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뭐 어떻게 화재랑 연결되는데요? 끝없이 몰아세운다는 결국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1번이 결여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내면의 강박증.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안 좋게 보는지.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 여기에 사실 평가는 엄청난 이 맛돌이 서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국엔 사실 이 모두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사실적 삶과 활동적 삶이 지금까지 사회 변화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고 지금 어떤 결국 이 첫 문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필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술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어진다기보다는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적 삶이 폭작되고 있다. 즉 2번이 너무 커지고 있다. 라는 얘기하면서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내용이 정리가 되죠. 이거를 약간 여러분 머릿속에도 잘 이해를 시켜주자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화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1번과 2번이라는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의 측면에서 봤는데 지금 이게 너무 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이전 과정들을 쭉 본 거지. 그걸 쭉 본 게 사실
이제 2문단, 3문단, 4문단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사실은 2번이 제일 세지 않았어. 이렇게 1번이 제일 셌었는데 어느 순간 같아지다가 역전하게 된 거지. 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잘 남겼다면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기로 해봐요. 2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니죠. 생산 활동은 이제 2번이고 사색 삶은 1번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1번을 더 중요시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2번. 과학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과학혁명의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죠. 확실히 구분하라고. 이거는 요거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있어요. 근 두 번째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같아졌을 때예요. 높은 게 아니야. 이거 2번을 고르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 이거는 기본적인 이런 구분들, 내용 구분에 대한 게 아직 부족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틀었다면. 이거 맞췄다면, 2번을 딱 골랐다면. 3번.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한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이거는 뭐였죠? 2번이 더 세지게 된 계기였죠. 성공과 부를 추구한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킨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더 줄였다 하진 않나? 그쵸? 4번. 시간 동작 연구. 이거 보자마자 이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로 생각하면 너무 좋고요. 인간의 노동이 두뇌 노동과 근육 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아까 설명한 내용이 딱 이거였죠. 답은 4번 찍으시면 되고 5번.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연했다. 이런 것도 자, 만약에 5번을 고르셨다면 당신은 지금 그냥 단어로만 문장을 보고 있어요. 문장을 문장처럼 읽지 않고 그냥 완전 이상하게 읽고 있는 거야. 왜?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뭐야?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기술이 뭔데? 확실하게 개념 구분해. 기술 2번이고 과학 1번이잖아. 2번을 1번으로 한 게 공학 경영학이었어? 이걸 문제 삼았나? 그게 아니지. 1번, 2번으로 한 거였죠.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함정을 판 거야. 뭔 소린지 알겠어? 우리 이거 지금 계속 수단과 목적에 대응한 거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저번 거의 첫 수업 시간에 올해라기다. 벌써 올해 한 해가 넘어갔고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그 선형 열팽창 개수지문에서도 수단과 목적의 전이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평가원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함정선지이기도 하고 평가원이 좋아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주 속아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제 수강생들은 이거를 확실하게 읽어주는 거를 저는 굉장하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발. 자, 이거 좀 지워줄게요. 기획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기획이 아까 뭐였는데요? 기획은 아까 보니까 기획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저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기획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봤을 때 뭐예요? 2번이 1번보다 너무 강해진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이 역설했다라는 정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거에 대해서는 비판만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나는 먼저 내가 선제 보기 전에 성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을 중요시하는 서술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볼게요. 1번 기계기술은 정신기술처럼 가치가 있다. 기계기술이 가치가 있다고? 이거는 2번을 강조하는 거죠. 아니고 인간이 일하기 위해 사는 거 이것도 2번의 거죠. 아니고 3번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회의 방법. 와우. 삶의 의미 이건 너무 1번인데요. 맞는 것 같아요. 4번 나태는 녹이 쓰는 것처럼 살면 되죠. 나태가 녹이 쓰는 거라면 반대로 나태하지 않는 것, 즉 근면한 걸 얘기하겠으니까 이것도 아닐 거고. 인간 기계라고? 그렇지 않죠. 안 돼요.
자, 2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이 인문 지문들 보통 새로운 관점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그냥 또 새로운 지문을 생각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대신 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지문과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읽히면서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0세기 후반 이후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뭔가 피로한 사회인가 봐요. 이에 따르면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잠깐만. 근대 사회를 규율 사회로 봤어. 그리고 후근대 사회를 성과 사회로 보고 있어. 지금 근대 안에서 이걸 쪼개고 있네. 그럼 얘네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다르다는 거겠지. 어떤 점에서 다를지 난 볼게요. 규율 사회는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였고 이게 규율 사회였대요. 성과 사회는 성공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였대.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잘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라면 제일 먼저 요 주 정의에 대해서 뭐가 정확히 다른 건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딱 그냥 보면 뭔가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잘 보시면 이 규율 사회는 뭐예요? 그 규율 사회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요소가 뭐죠? 외적 강제입니다. 성과 사회는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된대. 그치? 물론 수동적인 거 자발적도 같지만 애초에 원인 자체가 다르다는 거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응. 그리고 그리고 전 여기 조금 더 더해가지고 외적 강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규율이라는 얘기를 했구나. 규율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법칙이죠. 그래서 이런 규율이라는 얘기를 썼구나. 성과사회라는 거는 내가 성과를 위해서, 성과에 대한 내적 유혹에 따라서 한 거여서 성과사회를 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맨날 하던 개념어에 대한 처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문장.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사회 강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니까 지금 쌤이 아까 요 지문과 같이 비껴서 읽어주면 좋겠다 했죠. 이 지문의 입장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예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의미 없게 만든다. 너무 바쁘고 의미 없게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과학기술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인간의 삶이 온전 주체가 되는 사회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안 좋다는 의미겠죠.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가사에서는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관철. 이거 되게 말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한번 하나씩 좀 제대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포튼. 자, 일단 우리의 요게 지금 개념이 나뉘고 있다는 걸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라는 것은 앞에도 이미 나왔죠. 그래서 규율에 의한 타자 착취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굴 착취하는 건데 나를 착취하는 거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철됐대. 나한테 이렇게 나타났는데 성과 사회에서는 이거 아까 내적 유혹에 대한 거였잖아. 그 요구가 내적 유혹에 대한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됐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둘 다 같은 건 뭐야? 둘 다 착취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안 좋다라는 거지. 근데 차이는 뭐야? 사실 앞에랑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서는 그 원인이 이제 외부의 것이었다면 성과사에서는 내부의 것이 되었다 정도.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피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우리 아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사실 아까 지문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 더욱 노동을 해서 뭔가 생산을 해가지고 돈을 돌린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근본적인 요구가 이것도 이제 문제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어, 규율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관철되었다면 뭐에서 이렇게 관철되었다면 뭐가 자본주의 시스템 A라고 할게요. A가 이렇게 됐었다면 뭐뭐에서 뭐뭐게 관철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요거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함께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좀 문장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1번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계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을 어떻게 보면 타자 착취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거 외적 강제로 볼 수 있어요. 2번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그치 이건 성과사회에 대한 것 같아요. 필요사실화는 자기 착취에 한다면 볼수 있다. 맞고 정보와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 가능 공유되면서 이거 지금서 나왔던 것 같고요. 성과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 요구가 달라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학생들이 이거를 좀 맞다라는 선지로 판단해서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정보와 세계화 변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확실하게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아까 뭐라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 요구는 변하지 않았어. 그저 뭐만 바뀐 거야? 누가 날 착취하는지가 바뀐 거고 착취 자체는 그대로라니까. 이 착취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 아니야? 그대로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아니라고. 이런 거를 잘 안 넘어갈 수 있게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번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사회를 피로사를 보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 그쵸? 이렇게 되게 좋게 될 거야 긍정적으로 사고한 사람과 실제로는 사실 필요하게 됐다라는 건 완전 반대죠. 반항 맞고요.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그쵸? 현대인들 어떻게 보면 성과사회에 대한 얘기고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을 볼 수 있다. 내적 유혹 딱 잘 맞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단어 문제만 한번 간단히 볼까요? A가 뭐죠? A는 지금 추구하다, 고귀함을 추구하다인데 목적이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맞고요. 그 다음에 B를 본다면 B가 어디 있냐? B가 여기 있네요. 검약이네요. 검약. 검약이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쓴. 맞아요. 검소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C는 아까 응용되고, 과학 지식이 응용되고,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 맞죠? 응용한다라는 게 적용하여 이용함과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4번. D를 보면 D가 모색하다. 작업 동선을 모색하다.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 그렇죠? 뭔가를 모색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답은 이미 5번인 것 같지만 한번 볼게요. 포섭되었다. 생산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다라 돼 있는데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주마 받아들임? 자, 여기 사실 어떤 걸 약간 의도했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포섭했다는 건 뭔가 감싸고 받아들이는 느낌은 있죠. 확실히. 하지만 너그럽게 하는 거는 전혀 아니죠. 차라리 이거는 무슨 얘기에 대한 거냐? 포용이에요. 포용과 포섭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 포섭은 그냥 저기 있는 친구를 내 편으로 가져오는 거야. 내 편을 만드는 거지. 그게 너그러운 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이라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 2016학년도 구평 인문 지문에 대해서는 이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